오늘은 지표 간단히 보고요. 주시장 간단히 보고 섹터순환 질문이 있으셔서 그거 좀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3대 이수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뭐 일정 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좀 쉴 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최근 우리나라 주식이 상대적으로 S&P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매수세로 터닝했습니다. 잘 보시면 2주간 한 번 팔았죠. 여기 3주간 두 번 팔았죠. 그죠? 3주간 두 번 팔았습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물론 매수세가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추세로 밀고 올라오겠다 이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일단 최소한 시장을 따라서 움직이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최근 보시면 이렇게 매수세가 강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연속 매수가. 여기 지금 4일 연속했지만 여기 전에 보면 팔았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4월 달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렇게 1조씩 한번 몰아쳐서 산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걸 이어가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속칭 잔잔바리로 사고 있긴 하지만 아직 나가진 않고 있다. 그 사이에 요 금융투자 애들은 단타 매매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사서 좀 더 올라가니까 팔고 이런 흐름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여하튼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빅스 지수하고 V빅스 지수거든요. V빅스는 빅스의 빅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빅스는 S&P 500지수의 변동성, V빅스는 빅스의 변동성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검은색이 빅스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2월 24일 날 있었는데 그때 쭉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는 것 같더니 다시 세차게 올라가서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다가 내려왔는데 다시 또 한번 뚫을까 했었죠. 근데 최근 추세적으로 좀 길게 쭉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V빅스는 하단을 다 깨고 내려왔습니다. 둘 다. 직전 그 하단을 저점을 전체적으로 추세가 안정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인베스터스 인텔리전스 불 앤 베어스 요거 섹터를 보면 요걸 보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약간 꺾이고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다른 건 빼고 요거 보셔야 됩니다. 녹색. 시카고 페드 내셔널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인데 얘 보시면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다가 최근 꺾이고 있는데 주가가 여기 지금 저항 라인에 걸렸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뚫으면 얘가 아랫방향으로 쭉 꺾어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CNN 비즈니스의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 잘 보시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밑에도 긍정적인 것들이 쭉 있는데 일단 이게 주요한 경계선 라인쯤에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개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심리 지수거든요. 불이 잠깐 꺾이는 것 같더니 7월 말에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고요. 베어리시는 약간 보시면 강력했던 게 점진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얘는 보시면.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아랫방향으로 고두박질 칠 거다라는 생각은 7월 6일 날 최대치를 치고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심리가 계속 개선되고 있는 거죠.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이건데 이게 NAI입니다. 미국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운영인데 보시면 쭉 매수했다가 살짝 매수세가 약했는데 재차 쭉 매수를 했습니다.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 이게 채권 시장이거든요. 채권 시장인데 이 빨간 거는 하이힐드하고 국채 스프레드고요. 요 연두색이 트리플 C 이하의 하이드 채권의 수익률 인덱스입니다. 그다음에 파란색은 10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요 보라색이 3개월 국채 수익률인데 3개월 국채 수익률은 연준의 기준금리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계속 위로 올라갈 거예요. 기준금리 올라가는 동안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내년도 초까지 봄까지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는 게 이게 계속 내려오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10년 죄송합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렸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는데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온다는 얘기는 일단 안전자산 선호도가 일정 부분 있다는 거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나 수익률이 계속 내려온다는 얘기는 같이 동반 하락한다는 얘기는 채권 시장이 위험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국채도 매입하고 있지만 하이힐드도 매입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말 위험할 때는 국채 가격은 내려오고 있는데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나네. 이거 수익률이죠.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는데 하이힐드 수익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하이힐드는 떨어지는 거죠. 근데 아직은 채권 시장에서 그런 강력한 시그널은 아직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초반부에는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게 주식시장 저점 찍고 올라가면 얘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채권 시장은 중립, 주식은 아주 긍정적. 하지만 원자재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원자재가 이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고요. 검은색이 유가입니다. 노란색이 금이에요. 이 회색은 미국의 에너지 섹터 ETF거든요. 근데 회색은 보지 마시고 일단 지금 봐야 될 거는 파란색, 검은색, 노란색입니다. 확연히 검은색은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때 유가가 떨어지는 건 이해한다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유가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요거 살짝 반등하니까 떨어지는 강도가 세지죠. 일단 유가는 100% 지금 경기 수축에 베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구리는 그러면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니잖아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과정에 구리는 올라갔죠. 하지만 이 장기 패턴을 보면 구리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유지했던 이 지지 라인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만 있는데. 근데 이 지지 라인을 강력하게 뚫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구리 시장 역시 경기 수축에 베팅하는 심리가 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시장은 현재 경기 수축이 더 강력하다. 주식 시장은 아직은 그게 아니고 경기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 강력하고 채권은 중립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놔두다가 주식시장이 좀 밀려 올라가고 뭐 9월달 더 올라가고 10월달 꾸물꾸물 올라가기 시작하면 야 이거 모든 게 끝나고 잘 가나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연두색이 기준금리고요. 빨간색은 월쇼 미국 주가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이 이게 연준의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이렇게 주식시장이 흔들려요. 이때도 그렇고 이게 2004년도 아마 6월달에 올렸을 겁니다. 기준금리를 미국이. 그 다음에 2015년도 11월달 올릴 때도 주식시장이 흔들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건 주식시장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돌만한 능력이 됐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은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일단은 너무 빠른 속도로 출구 전략이 일어나고 있어서 주식시장이 한번 내려왔다 사실 흔들리다 올라가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이라면 지금은 계속 더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기준금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아랫방향으로 눌리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소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게 끝난 거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연준이 자산 규모를 줄일 때 그때 주식이 흔들립니다. 아직은 연준이 본격적으로 자산 규모를 줄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제가 놓치질 않았다면 아직은 연준은 QT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줄고 있긴 하지만 아마 이거는 만기가 돌아오는 걸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안 사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것 같고 이게 좀 빠른 속도로 줄면 시장에다 다시 채권을 되파는 현상을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주식시장이 움직일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으로부터 받은 채권을 다시 돌려주면서 현금을 달라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있는 현금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현금을 마련해서 다른 쪽에서 마련한다는 얘기는 다른 투자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조달해서 주겠죠. 근데 경기가 정점 언저리에 있다라면 기관 입장에서는 위험 자산의 포지션을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주고 내부적으로 현금을 쌓아두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뭐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장은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섹터 순환 얘기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교육할 때 사용하는 자료인데 이 케이프 투자증권 요 밑에 바탕 그림은 여기서 리서치 본부에서 나온 거고요. 나머지 이제 이렇게 글자로 써놓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토를 달아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섹터 순환이 뭐 여기 금융, 변동 소비재인데 변동 소비재는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 민감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필수 소비재는 경기 비민감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 밑에 이제 여기 그러니까 주식 바닥, 경기 사이클 후반부에 금융하고 경기 민감주를 사가지고 그다음에 터닝하면서 자동차도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거든요. 금융 여기까지 들고 있다가 IT, 자본재, 뭐 IT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중간재거나 혹은 반도체 같이 이런 것들. 자본재는 생산 설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설비 장비나 이런 것들도 자본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이거는 뭐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에너지, 귀금속 여기 이제 빠졌는데 이 경기 사이클 후반부 요 언저리죠. 한참 뜨거울 때는 해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뜨거워져요. 소재 뜨거워지고 좀 요 언저리에서. 왜냐하면
그 경기가 상당히 좋으니까 물동량도 상당히 늘어나고 그다음에 사람 인력도 상당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 간의 이동, 그러니까 배도 그렇고 항공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 때문에 배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게 되고, 배가 많이 움직여서 운임 가격들이 막 올라가고 배가 부족하면 배에 대한 수주도 많아질 수 있거든요. 뭐 그런 패턴들 때문에 이 소재하고 에너지 요 비슷한 언저리에 해운하고 그다음 조선하고 이런 것들도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잡단안한,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주식은 정점을 지나고 내려가는 시기죠. 그다음에 유틸리티, 이 유틸리티는 뭐 그 현금은 많이 쌓여 있는데 더 이상 투자할 만한 여력은 없고 매달 현금은 꼬박꼬박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배당이 높아지고 주식은 실제로 우상향보다는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뭐 이런 패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는 사실 일반인들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 수축 구면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얘들이 왜 필요하냐? 주식형 펀드 매니저한테 필요하죠. 왜냐하면 현금화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식형 펀드 매니저는 어디든가는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필수 소비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꼭 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게 말이 좀 꼬인 거가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를 사고 있잖아요. 코카콜라가 필수 소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만약에 이 시점에 코카콜라를 살 거라면 이 시점에 안 사고 주식이 떨어진 곤두박질 시킨 이 시점에 사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필수 소비재를 개인이 사야 되느냐, 내가 코카콜라를 사고 싶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기관은 왜 사야 되느냐, 다른 것들보단 덜 떨어지니까. 그래서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나 헬스케어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기 때문에, 혹은 방어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 매니저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사실 이해하시는 게 좋고, 장기적으로 코카콜라처럼 아주 좋은 기업은 꾸준히 오랫동안 투자하겠다 이런 관점이라 하더라도, 이제 경기 사이클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언저리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건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몇 가지 복잡한 걸 다 써놨는데 사실 아주 쉬워요. 금융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우면 경기 사이클이 제대로 타기가 어렵습니다. 금융시장이 혼란스럽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주식이 폭락하거나 하이힐드 채권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 심리가 최악이라는 상황이잖아요. 그 투자 심리가 최악인 이유는 경기가 계속 수축할 거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 금융시장이 최악이 상황이 그런 투자 시장의 최악도 있지만 은행 상황, 그러니까 신용 팽창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장도 최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용순환 과정이 만들어져야만 경기 사이클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건데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사실 금융이 충격도 먼저 받지만 바닥도 먼저 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경기민감주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먼저 잡는 이유가, 이때는 경기가 수축하면 기업하고 가게 모두 다 주머니를 닫거든요. 이들이 주머니를 닫는다는 건 최종재가 안 팔린다는 뜻이에요. 최종재가 안 팔리면 중간재도 안 팔려요. 소재도 안 팔리고. 왜냐면 최종재가 나가야 그들이 최종재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재를 사고, 중간재가 팔려야 그 중간재를 만들기 위해서 소재가 팔리는데, 최종재를 최종재가 안 팔리니까 중간재가 소재는 쳐다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재가 팔려야 되고, 이때 그럼 최종재가 팔리겠느냐, 경기가 수축됐는데, 그러면 이때 이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충분한 여력이 있어서 그걸 사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경기 수축 국면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를 떨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중간재나 소재는 재고를 떨려고 하더라도 주로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기업이 재고를 쌓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재에 있는 애들이 재고를 막 털어내면서 할인 판매를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 자동차 이런 것들을 좀 할인해서 판매하는 경기 수축 국면에 그런 형성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시기에 그 정부에서는 특별소비세 인하를 합니다. 주로. 왜 이걸 하냐면 특별소비세 인하 대상이 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가전제품들 중에 고가품이에요. 그게 최종재이기 때문에 걔를 팔게 되면 중간재가 팔리게 되고 소재가 팔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좀 깎아주면서 그런 최종재를 팔아서 나머지 것들로 사이클이 돌도록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내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이런 행위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환율을 붙여보면 환율이 우리나라 경기 수축 국면에 급등하잖아요. 환율이 급등했다는 얘기는 통화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 수출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가집니다. 해외에서. 그러면 해외에서 브랜드 밸류를 가지고 있는 삼성, LG, 뭐 현대차 이런 애들은 환율 때문에도 가격을 더 깎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경쟁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구매할 수, 더 싸게 나온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기 민감주들이 먼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바닥을 치는 패턴, 반등을 하는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여기 경기 민감주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IT, 반도체나 이런 것도 혹은 장비 이런 것들이 계속 생산을 위해서 최종재 생산을 위해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수요가 이제 중간재에 생기고,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제조업에서도 그렇고 서비스업에서도 그렇고 너도나도 에너지를 다 써대기 때문에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고, 요 후반부로 가게 되면 이 경기 사이클이 중반부를 지나서 이제 후반부로 진입하기 시작하면 물동량도 늘어나고 사람들 이동도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뭐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는 뭐 해운이라든가 혹은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대로 경기 사이클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품하고 서비스라고 해놨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경기 사이클 초반부에선 이게 두 개로 딱 나눠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보면 이 전반부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비를 잘 안 하려고 주머니를 싸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유형의 제품들을 사서 쓰는 성향을 보여요. 그러다가 경기가 좋아지고 나면 이 유형의 제품들이 일반인들이 사는 건 일반적으로 내구재거든요. 뭐 자동차, 세탁고, 냉장고, 뭐 TV 이런 것들은 다 유형의 내구재이기 때문에 수명이 길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들이 한번 제품을 마련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엔터테인먼트, 레저, 여행 이런 쪽으로 돈을 지출하는 여력이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는 서비스의 무형, 행복을 추구하는 소비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뭐 여행주라든가 혹은 뭐 항공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섹터를 보이게 됐습니다. 후반부에는 뭐 그거 이외에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영역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엔터테인먼트, 여행, 숙박, 항공,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여기서 섹터 수준을 순서대로 다 돌리겠다. 저는 이거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후반부에 있는 소재하고 이제 에너지 넘어가는 쪽 있잖아요. 여기 보면 소재하고 에너지고 이제 여기 없는 아까 말씀드린 해운, 조선 이런 것들은 위험한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현대 상선이거든요. 이거 HMM입니다. 잘 보시면 2007년도 이게 2010년도에서 11년도 사이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포스코, 이게 2007년도, 이게 2011년도, 10년에서 11년도 사이에 만드는 겁니다. 10년도 후반부 만들었죠. 이게 그 한국조선이에요. 이것도 비슷해요. 패턴이 약간 시차를 두고서 움직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같은 패턴을 움직였잖아요. 얘네가 이렇게 패턴이 뻗었다가 한번 내렸다 뻗은 거는 이게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원자재를 싹쓸이 하면서 쭉 끌어올렸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거에 맞춰서 반등을 했는데 그 뒤에는 중국이 정책이 바뀌면서 그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붕괴됐거든요. 또 한 가지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소재 산업인데 이 전방 산업이 3개나 됩니다. 자동차, 건설, 그 다음에 조선. 전부 다 철강을 많이 쓰는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에너지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너지는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 중에서 이거 보시면 이게 검은색이 유가고요. 이 회색, 그레이색이 이게 미국의 에너지 섹터 ETF거든요. 근데 이 주봉을 볼까요? 보시면 이 그레이색 요거하고 이 검은색하고 같이 맞물려 보면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죠. 상황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00년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전까지 보면 계속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어서 주식은 일정 부분 계속 올라갔습니다. 미국 주식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갑자기 유가가 폭락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섹터도 같이 폭락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는 감산 안 해 이랬습니다.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셰일 오일을 뭉개버리려고 그 액션을 취했거든요. 근데 쉐일이 완전히 사라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유가가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확장 국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갑자기 폭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영역도 역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갑자기 경기는 좋은데 폭락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소재주 혹은 에너지 혹은 물동량 관련된 것, 이런 물류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섹터 순환을 다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들이 그러는 건 안 하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좀 하고 싶다면 경기 초입에 금융주하고 경기 민감주를 좀 더 싣고 지수보다,
그 다음에 걔네들 일정 부분 먹으면 여기 회복기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중간에 회복기 딱 찍었죠. 이 중간 라인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이 중간 타임을 조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때 기준금리 인상할 때쯤 되면 그 전후로 서비스 업종을 좀 더 늘려서 그래서 그 섹터 순환 경기 민감자하고 서비스 업종 이 정도 두 가지만 하는 게 일반인들은 할 만한 대상이 아닌가. 이걸 짜갈라서 세부적으로 하는 거는 주식형 펀드 매니저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 이제 단기적으로 자기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이제 좀 더 먹은 건 줄이고 앞으로 더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늘리고 이 작업을 하는 건데 그 타이밍에 정확히 맞춰서 할 수 있는 개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틀에서 한 두 번 밑에서는 경기 민감주와 금융주,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조금 전부터는 그냥 그 서비스 업종 중에 주로 이제 여행주하고 항공주, 대한항공, 혹은 뭐 인테리어 관련된 것도 괜찮고 이런 것들, 혹은 숙박 뭐 이런 쪽을 잠깐 얹혀서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얘는 부침성이 아주 세가지고 예를 들면 승리 사건이라든가 BTS가 잠깐 쉬겠다고 얘기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침성이 있어서 그거는 약간 결이 다른 여행, 숙박, 항공, 인테리어 정도가 권고할 만한 들어갈 만한 섹터 대상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 상단이 되면 헬스케어나 필수 유틸리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주식을 털고 나와야죠. 그리고 다시 바닥에서 진입하는 전략을 쓰는 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